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마케팅과 빅데이터, 마케팅 앤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빅데이터 또 IT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를 특별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파이낸스, 이 금융 분야와 그다음 마케팅 이렇게 두 개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도 굉장히 활발하게 IT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 금융 데이터들은 최근에 거의 IT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죠.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IT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그 어떤 서비스가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IT 또 이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또 활용이 많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분야는 최근에 이 유통이나 이런 분야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전자상거래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보다 더 많이 유통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뭐 항상 우리가 이제 거래 데이터가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뭐 사실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거래 기록들은 대부분 IT를 통해서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이 빅데이터라는 분야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또 IT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마케팅과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케팅 분야 중에서 이런 빅데이터나 IT가 많이 활용되고 또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 위주로 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제가 그 첫 슬라이드에서 마케팅과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활용 분야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들어본 용어들도 있을 거고요. 일부는 생소한 용어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있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뭐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시는 어떤 주제들이 대부분 마케팅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IT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응용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각각에 대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야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우리가 CLV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약자로 LTV라는 용어도 쓰고요. LTV 그다음에 뭐 CLTV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CLV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에서 CLV를 가져온 거고요. LTV는 뭐 커스터머 빼고 라이프타임 밸류에서 LTV를 가져온 거고요. CLTV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의 약자입니다. 뭐 세 개가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애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이라는 것은 고객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생애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에스티메이션, 뭐 컴퓨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커스터머 라이프타임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고객 생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고객 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인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그러니까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이 충분히 많이 있겠죠. 그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 고객은 계속 말하자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객으로 살아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고객이 우리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와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라이프타임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때, 이거 라이프타임이라는 거 굉장히 계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사람이 뭐 구매하다 보면 A 회사 제품을 살 때도 있고, 뭐 B 회사 제품을 살 때도 있지. 뭐 A 회사 제품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B 회사 제품을 산다고 해서 뭐 경쟁사의 제품을 산다고 해서 그 고객이 생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고객이 뭐 어쨌거나 우리 회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그 고객의 생애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가정을 합니다. 사실 이 커스텀 라이프타임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소매 분야에서는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객이 현재는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지만 뭐 한 1년 뒤에 또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객이 생애가 끝났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그 고객의 생애를 적정하게 계산하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보다 쉽게 우리의 그 고객의 라이프타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동통신,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 뭐 최소 한 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 몇 년이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기간 동안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나 제품을. 그래서 그런 계약제 상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어떤 고객의 생애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생애가 끝나는 거고요. 계약이 지속되면 생애는 이제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고객은 A 이동통신, A 그 휴대폰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또 다른 회사 B 회사로 넘어가서 B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시 A사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단절되었다가 다시 지속되는 그런 생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합쳐서 그 고객의 라이프 타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커스터머 라이프 타임 밸류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고객이 그 어떤 특정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간 동안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의 어떤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즉 어떤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우리 회사 제품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고객은 뭐 한 30년 동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고객은 또 20년 동안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장기간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그 고객의 어떤 수익 기여, 수익에 대한 기여분을 우리가 밸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구매한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년 전부터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라고 한다면 30년 전에 구매한 금액은 현재 가치로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만 해도 지금 현재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훨씬 저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 어떤 가치의 현재 가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 과거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재무적으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그런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30년 전에 100원어치에 뭐 예를 들어서 10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10달러의 가치가 있었겠지만 30년 후에는 그게 10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거래 기간에 대한 시간 개념을 활용을 해서 현재 가치라는 개념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커스텀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각 고객이 거래한 기록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라이프타임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산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객에 대한 거래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계산 요소들이 데이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빅데이터가 필요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도 이런 빅데이터 또 IT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CLV가 계산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고 그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만 이런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텀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것을 계산하는데도 빅데이터가 필요한 또 IT가 필요한 마케팅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커스터머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 커스터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객 관리 우리 그 뭐 CRM이라고 얘기하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런 CRM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CLV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고객 등급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고객의 관계를 관리하는 이런 CRM이란 분야의 어떤 주된 목적이 가치 있는 고객을 잘 찾아내서 그 고객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줘야 물론 그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과 거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치가 있는 고객만 관리한다고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들 중에서는 수익에 도움이 되는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는 고객도 있지만 일부 고객은 크게 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고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객들을 다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기여를 많이 하는 고객은 불만을 가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마케팅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기여가 많은 고객이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등급, 우량한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또 좀 뭐 가치가 떨어지는 고객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고객대로 이렇게 잘 등급화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적당한 대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뭐 VIP 고객, VIP 고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등급을 나누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고객 등급 분류 모형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런 그 어떤 기업들이 매출액 그 고객이 얼마나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해 주느냐 그 금액만 가지고 이런 고객 등급을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매출이 많다고 해서 꼭 수익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제조 원가라든지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객은
좀 적은 금액을 구매해도 수익이 많이 남는 고객도 있고요. 어떤 고객은 굉장히 많이 구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큰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고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커스터머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실질적인 수익 기여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고객 등급화를 위한 분류 모형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거래 데이터, 또 그 제조 원가 데이터, 마케팅 비용 데이터, 기타 비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축적되어야지 이런 고객 등급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빅데이터 IT가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마케팅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스판스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스판스 모델링은 리스판스는 보통 이제 반응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마케팅에서 어떤 의미냐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특정 고객에게 어떤 프로모션을 했을 때 그 고객이 반응을 하는지 마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을 우리가 이제 리스판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리스판스 모델을 만드는 그 과정을 리스판스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고객에게 프로모션을 했을 때 고객이 그 프로모션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예측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할인 쿠폰을 보내줬을 때 이 고객이 그 할인 쿠폰을 활용해서 구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은 사실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하니까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 종이의 전단 형태로 이런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편 발송 비용이나 그런 전단 광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 쿠폰을 줄 때도 그 할인 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잘 찾아서 그런 할인 쿠폰을 보내준다면 말씀드린 광고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모델링의 목적은 이런 프로모션을 잘 받아줄 그것을 이용할 고객을 찾아내서 그런 그 가능성 있는 고객들에게만 이런 이제 프로모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판스 모델링은 어떤 마케팅의 효율성, 광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어떤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가능성이 높은 우리가 할인 쿠폰을 보내줬을 때 그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추려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 고객이 할인 쿠폰을 보냈을 때 얼마나 반응을 했는지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새로운 쿠폰을 보내줬을 때 이 고객이 반응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리스판스 모델링도 마케팅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IT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FM 어널리시스라는 것도 있죠. RFM 어널리시스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RFM의 약자는 리슨시, 그 다음에 프리퀀시, 그 다음에 모니터리 이런 그 세 개의 용어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약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이 꼭 필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RFM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객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그 고객이 얼마나 우리 제품을 구입했는지 그런 매출액
이 구매액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 구매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이 얼마나 자주 우리 제품을 구매했는지, 또 얼마나 최근에 마지막으로 구매를 했는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고객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우리가 RFM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머니터리라고 하는 이런 매출액 기반의 평가를 주로 해왔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최근에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또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하는지라고 하는 다른 요소들을 두 가지 더 추가해서 다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RFM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FM 분석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객의 거래 기록, 언제 얼마만큼의 구매를 했는지, 이런 거래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이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IT와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는 마케팅 분야 중에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레커멘데이션이죠. 추천, 상품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추천 시스템이 또 이런 그 빅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이런 AI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 때 두 가지의 추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어떤 고객의 구매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고객들이 구매한 그런 어떤 기록과 내가 구매한 기록을 비교해 가지고 내가 구매한 기록 그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구매한 다른 고객들이 구매한 다른 상품을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어떤 지표들을 확인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서포트나 컨피던스, 리프트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의 어떤 연관성을 분석할 수가 있었죠. 우리 연관관계 분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비즈니스 마케팅 분야에서는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이제 추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세히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해서 이것도 앞에서 잠깐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이런 추천 기술이 있습니다.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와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뭐 사실 알고리즘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알고리즘을 떠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는 어떤 특정한 고객이 구매한 기록,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의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고요. 반면에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은 원래 구매했다 안 했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어떤 평점을 주는지 그 평점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는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모형이고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은 어떤 특정 고객이 특정 상품에 대해서 별점, 평점을 몇 점을 줬는지, 별 5개를 줬는지, 별 3개를 줬는지, 그런 평점을 가지고 유사한 평가를 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평가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한 평점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 베스킨 어널리시스하고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은 둘 다 다른 고객들의 어떤 구매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이 특정한 고객의 다음 구매 상품을 예측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는 구매 여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은 평점, 그 사람이 얼마의 평가 점수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추천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사례 위주로 해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은 마켓 세그먼테이션이죠. 앞에서 아마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을 잠깐 공부하셨을 텐데요. 이런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이런 마켓 세그먼테이션, 고객 세분화라고 하는 목적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런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집, 세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어떤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집단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켓 세그먼테이션은, 어, 그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어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내는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사한 특성을 묶어내는 기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인, 즉,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 사는 곳, 학력, 뭐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세그먼테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보신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처럼 어떤 평가체가 비슷한 사람들을 묶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켓 세그먼테이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그 데이터는 보통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제공하는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뭐 성별, 지역 뭐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성향을 가진 고객들을 찾게 되죠. 앞에 있는 레커멘데이션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은 주로 구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사성을 찾는다고 한다면 마켓 세그먼테이션은 물론 구매 기록의 유사성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고객들을 나눈다는 측면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소시에이션 룰 또는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지만 마켓 세그먼테이션은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마케팅과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는 또 다른 분야, 뭐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소셜 미디어 마이닝 뭐 이런 분야에서 최근에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건 뭐 사실은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문 기사들, 뉴스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어, 다 합쳐서 우리가 뭐 소셜 미디어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 또는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상품을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기업에서 개발해가지고 신제품을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런 신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 남기는 상품평 데이터, 상품에 대한 리뷰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고객들이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우리 제품을 분석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다들 불만인 거예요. 품질이 안 좋다라든지 뭐 색깔이 안 좋다라든지 그렇게 이런 불만들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상품평 데이터나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한 댓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다른 형태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감성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감성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분석 방법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의 상품평에 대한 감성 분석을 하려면 이 쇼핑몰에 있는 상품평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되겠죠.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을 적용해가지고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을 분석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분야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유사한 개념으로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신제품을 발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우리 신제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객들이 주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뭐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내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토픽별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주제별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토픽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평 데이터나 뉴스 기사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인터넷에서 수집해가지고 또 뭐 인터넷이 아니라도 오프라인에서도 수집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분석, 우리가 보통 텍스트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주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또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주 정도 설명을 할 예정이라서 센티먼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챕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런 소셜 미디어, 이 사람들의 어떤 뭐 말이나 글을 통해서 얘기되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기법이 이런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또는 토픽 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여러분들 이제 소셜 미디어, 우리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중국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유사한 서비스들에서도 보통 이제 친구 관계라는 게 있죠. 보통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이제 팔로워나 팔로잉이 있는데 이런 친구 관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굉장히 그 여론을 주도하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을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플루언스 같은 사람들을 찾는 이 분석 기법 중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굉장히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고 그 안에는 이런 인플루언스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어떤 여러 개의 그 하위 집단 그 사람들을 여러 개의 집단 나누는 기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흔히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는 것은 이런 그 영향력 있는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또 어떤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여론 주도자,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분석은 말씀드린 이 친구 관계 데이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해야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분야에서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다 보면 그 중에서 여론을 또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과 분야에서 빅데이터나 IT가 활용될 수 있는 주요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흔히 또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뭐 CRM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CRM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CR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원래 이제 뭐 이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으로 흔히 얘기하는 CRM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CRM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IT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한데 뭐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IT적인 요소들도 많이 필요한데요. 흔히 우리가 이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웨어하우스. 예.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마트.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CRM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관리 또는 저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가장 초기 단계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 흔히 우리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장해 놓는 공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사실은 이런 분석에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분석에 필요 없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1차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그 관리를 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데이터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에서 거래되는 데이터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데이터 저장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삭제를 합니다. 오래된 것부터.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녹화를 한 다음에 오래된 것들은 지우고 최근 것만 이제 남겨놓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이제 고객 데이터는 아까 뭐 말씀드린 그 고객 생애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면 굉장히 장기적인 데이터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이런 오래 거래한 기록들, 단골 고객들의 기록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보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베이스에 1차 축적된 데이터 중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꼭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를 데이터 웨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DW라고 흔히 약자로 쓰죠. 데이터베이스는 DB라고 얘기하고 여기 DW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을 관리를 하고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기업일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지우지 않는 겁니다. 계속 축적해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차로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축약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이제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이것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활용할 때 굉장히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활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좀 잘라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데이터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에 관련된 데이터만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회계와 관련된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개념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 인사관리, 우리가 이제 종업원의 어떤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웨하우스 중에서 그 인사 관리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만 따로 모아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고객 데이터, 이 마케팅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뭐 저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분석을 잘 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용과 분석을 위한 그런 이제 시스템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CRM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 요소들, 또 IT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반적인 그 CRM의 어떤 IT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제가 또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케팅과 빅데이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를 다음 그 영상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뭐 CLV라든지 뭐 RF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